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년도 군무원 9급 행정학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22년도 군무원 9급 행정학은 참 표현이 힘듭니다. 이제 표현하기가 참 힘든데 총평지에 제가 아주 짤막한 문장으로 썼습니다. 난이도는 굉장히 높았죠. 난이도는 뭐 국가직 9급 행정학이나 지방직 9급 행정학하고는 이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난이도가 높았어요. 근데 그럼 출제되는 문제 퀄리티의 수준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물론 제가 출제자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학원 강사입니다. 학원 강사의 입장에서 이제 어떤 문제의 퀄리티를 판단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굳이 이제 난이도는 높았지만 문제의 퀄리티를 본다 그러면 낮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낮다고 볼 수밖에. 아주 부드러운 표현으로 문제의 퀄리티는 낮다고 볼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기존에 우리 출제 패턴하고는 다른 문제 방식이 너무 좀 나왔고 전혀 우리 수험생들에게 생소한 개념도 좀 많이 나왔어요. 네, 이제 그 생소한 개념은 제가 해설을 하면서 어디에 주로 거기에 원천이 어디냐 이제 그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뭐 행정학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합격선이 60점대에서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합격선이 60점대에서 형성된다는 것은 뭐예요? 잘 맞은 사람들이 60점대에서 이제 나올 거다. 물론 열심히 하신 분들 중에서 또 아주 사회과학적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 중에서는 극소수지만 이제 80점 넘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합격선이 행정학만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60점대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만큼 난이도는 높았지만 이제 퀄리티는 좀 조심스럽게 표현해서 아주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표현해서 퀄리티가 좋았던 시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 문제 올해 이번에 봤던 이 행정학 군무원 9급 시험 문제에 대해서 할 말 참 많습니다. 근데 잠시 한 3초간의 침묵으로서 제가 하고자 한 말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겠습니다.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죠. 국가 재정 운용 계획. 중기 재정 계획은 정부가 매년 당해 회계년도부터 5회계년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 수립하는 재정 운용 계획입니다. 맞죠?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은 5년 단위 계획입니다.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은 국회가 심의하여 확정된다. 이거 봅시다. 그러면 4번부터 볼게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 국가 비전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중기적 시계를 반영하고 단년도 예산 편성 기본 틀이 되는 거죠. 근데 답은 이제 3번이에요. 자, 우리가 120일 전에 예산안이 편성돼서 국회로 넘어갈 때 예산과 관련된 것도 같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국가재정운용계획도 120일 전 편성에 넘기는 건 맞는데 이건 계획이잖아요.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산처럼 국회가 심의 의결을 통해서 확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획일 뿐이라고.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계획일 뿐이고 이 계획에 입각해서 예산을 이렇게 했다고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가 심의 의결을 확정하는 것은 예산인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아닙니다. 여러분 해설지 한번 보세요. 바로 밑에. 국가재정법 제7조에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을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년도부터 5회계년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 120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돼요. 근데 국가재정운용이 어느 사항이 다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되는데 일부만 써놓은 거예요. 일부만. 기본 방향과 목표, 중기 재정 전방 및 근거, 오케이. 분야별 재원 배분 계획 및 투자 방향, 재정 규모 증가 이런 그 근거. 그야말로 계획이거든요. 계획은 그냥 계획이지. 이 계획을 국회가
심의 의결에서 확정하는 건 아니죠. 예산이 국회가 심의 의결에서 확정하는 거지. 계획 자체는 정부가 제정하는 거지. 정부가 계획을 수립해서 국회로 넘기는 것 뿐이지. 계획 자체를 국회가 심의로서 확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그렇게 난이도가 낮지는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이고 2번 봅니다. 전략기획이죠. 전략기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전략기획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정부 조직이 또는 조직이 미래 환경과의 관계에서 계획을 하는 거죠. 그럼 봅시다. 1번. 불확실한 미래에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상대로 정치 및 경제 등이 불안정한 환경 속의 유용성이 높다. 놔두고요. 정책 결정에 비해 외부 환경에 개방되지 않고 전문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편입니다. 오케이. 봐봐요. 계획이잖아요. 계획이라는 거예요. 방금 봤던처럼 국가 재정 운용 계획도 뭐예요? 정부가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지. 국회가 심의해서 확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책 결정에 비해 외부 환경에 개방되지 않고 전문가의 역할. 왜? 기획은 미래를 예측하니까 전문가들의 역할이 강조되는 거예요.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조직 진단을 통해 실현 가능한 설계를 초점을 맞추는 거죠. 즉 환경도 분석하고 조직도 진단하는 거죠. 이제 이것 중에서 우리가 언뜻 생각나는 게 뭐야? 아, SWOT 조직도 분석하고 환경도 분석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봐봐요. 상대로 정치 및 경제 등이 불안전한 환경성이 유용성이 높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디? 안정된 환경 속에서 전략적 계획은 유용성이 높죠. 왜? 미래를 예측하는 거니까. 미래를 예측한다는 계획이란 그 자체가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숨어 있기 때문에 오케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기 때문에 상대로 정치 경제 등이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매번 불안정하고 변하면 계획의 의미가 상실되잖아요. 맞잖아요.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1년 만에 싹 불필요해졌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환경 속에서 유용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건데 얘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의 문제는 전반적인 계획이라는 개념과 오케이 예산이라는 개념을 구별하느냐 이게 1번이고 2번은 이러한 전략적 기획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 오케이 기획이 미래를 예측한다는 그 이해도를 선행해야지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맞은 수험생들은 그 다음은 뭐예요? 좀 고득점이 형성될 거예요. 이런 어려운 시험에서도 뭐 한다? 뭐 70점대 80점이 나올 수 있지만 1, 2번도 틀려버린 사람은 이제 60점대도 좀 힘들어지고 그런 문제가 된 거예요. 그 다음 3번 갑시다.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합리 모형은 합리적인 경제인을 가정하고 정책 과정의 역동성을 고려하지는 않죠. 오케이. 합리적인 경제인이 뭐 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안을 선택하고 그 대안 중에서 뭐예요? 경제적 합리성, 비용 대비 편익이 가장 큰 것은 이제 선택하는 거죠. 2번. 만족 모형은 조직 차원의 합리성과 정책 결정자 개인 차원의 합리성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를 인정하죠. 그러니까 개인 차원의 만족 모형이 조직 차원에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행태론자들의 조직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이 뭐예요? 조직 모형, 회사 모형, 연합 모형이 나오게 된 거죠. 점증 모형은 정책을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타협과 조정의 사물 맞죠? 최종 모형, 합리 모형의 한계를 극복해서 만족 모형과 점증 모형의 강점을 이거 뭐 국적이 없는 질문이에요. 점증 모형과 오케이 합리 모형을 결합했으면 이건 뭐예요? 혼합 모형이죠. 엣존이 혼합 모형이에요. 근데 이거 만족 모형과 점증 모형의 강점을 취한 것도 아니에요. 최종 모형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최종 모형은 양적인 분석과 질적인 분석이 결합된 거거든요. 초합리성이라는 뭔가 질적인 것과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양적인 것이 결합된 거지. 그러니까 지금 4번의 지문을 가지고 오케이? 4번의 지문을 가지고 오케이? 무슨 문제냐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엣존이 어쨌든 혼합 모형은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결합한 건데 여기는 만족 모형과 점증 모형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엣존이 혼합 모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엣존이 혼합 모형은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이 결합된 거고, 최종 모형,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것이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의 지문은 이거 뭐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못 풀면 4번은 그러면 최종 모형이 아니라 혼합, 아니, 해설을 봐봐요. 혼합 모형은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이 결합한 거지 만족 모형과 점증 모형이 강점을 취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번의 지문은 국적 불명의 지문이에요. 맞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이 3번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는데 지장이 없었을 겁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갑니다.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이 나타나는 원인이나 요인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죠. 개혁에 왜 저항을 해요? 여러 가지 있죠? 쭉 제가 해설에 그 기본서 표 그대로 붙여놓은 거예요. 기본서 표 그대로 붙여놓은 겁니다. 그럼 뭐 개혁을 담당하는 조직의 중복 성공 가해성, 행정개혁의 내용이나 실행계획이 모호하기 때문에 저항하는 거 맞죠? 지시나 기술이 부족하니까 저항하는 거예요. 관련 법규 재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럼 봐봐요. 행정개혁을 담당하는 조직의 중복 성공 가해, 왜? 여분으로 개혁을 담당하는 조직이 뭐예요? 하나 더 있어요. 여분으로. 그러면 개혁을 촉진하는 거지 이것은 개혁의 저항의 원인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봐봐. 중복성은 저항의 원인이 아니라 조직적 관점에서 저항에 대한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직을 여분 하나 더 가지고 있음으로써 오케이? 저항에 대한 대책이 되는 거지 저항의 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 개혁을 실시해요. 근데 이 조직이 지금 잘 안 돼요. 그러면 여분은 더 다른 또 다른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이 이어봐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지문은 저항의 원인이 아니라 저항의 대책 중에서 조직적 관점에서 이제 저항을 대책 중에 하나죠.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5번이죠. 정책 결정 요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죠. 그럼 정책 결정 요인이 뭐예요? 정책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논쟁이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환경으로부터 투입 요소냐, 정치 체제적 요소냐, 무엇을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그래서 이거냐 하는 논쟁이잖아요. 그러면 정치 체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정치 체제의 매개 경로적 역할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면 1번과 2번은 뭐냐면 이 논쟁 중에서 도슨과 로빈슨이 뭐예요? 도슨과 로빈슨이 경제 자원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슨과 로빈슨의 경제 자원 모형은 오케이? 뭐 한다? A가 주로 영향을 미치지. 얘가 얘를 영향을 미치는 거 인정하지 않죠. 왜? 경제 자원 모형이니까 사회 경제적 요인이 정책에 주로 영향을 미치니까 정치 체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고 체제의 매개 공로적 역할도 고려하지 않는 거죠. 이건 1번과 2번은 이제 도슨과 로빈슨의 경제 자원 모형에서 기출문제 지문들이죠. 4번. 정치 체제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가소평가한 거죠. 왜? A는 가소평가하고 A가 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죠. 물론 누드와 매크론의 혼합 모형은 A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A도 일부 영향을 미치면 주로 A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온 거니까. 그러면 3번 볼까요? 정치 체제가 지니는 정량적 변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니까. 봐봐요. 왜 정치적 요인은 가소평가됐냔 말이에요. 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정치적 요인은 왜 가소평가됐느냐? 정치적 요인 중에서 계량화가 되는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량화가 되는 것은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하지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계량화가 되지 않은 건 다 빼버린 거죠. 그래서 정치체계 지니는 정량, 이건 계량이란 말이에요. 계량. 양으로 표현하는 거. 계량적 변수를 포함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치적 요소 중에서 계량화가 용이한 정량적 변수만을 포함시켰고 계량화가 용이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다 빼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체제가 정책에 미친 영향이 이제 가소평가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오케이. 이 문제는 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쉽게 풀었을 거예요. 근데 공부가 좀 부족한 사람들은 좀 난이도가 있었다 이렇게 좀 느낄 것이고. 6번 갑시다. 우리나라 자치 입법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봅시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법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고 규칙을 제정할 수 있죠. 규칙도 임이란 단어가 삭제됐죠. 법령의 범위에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부터 볼게요. 자치 입법권에 근거한 자치법규는 조례, 규칙 및 교육규칙. 오케이. 교육감이 이제 교육규칙, 지자체장이 규칙. 맞죠? 조례는 지방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만 규칙은 지방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3번이에요. 그럼 봅시다. 죄송합니다. 다 맞았으니까 답은 2번이 되는데 주민에 대해 형벌의 성격을 지닌 벌칙을 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정할 수 있잖아요. 뭘로? 조례로. 그럼 형벌적 성격을 지닌 것에는 뭐 행정 형벌과 행정 질서벌이 있는데 형벌적 성격에는 있는 벌칙에는 그러니까 형벌적 성격을 지닌 벌칙에는 행정 형벌이 있고 행정 질서벌이 있는데 조례로서는 행정 질서벌인 과태료를 조례 위반자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형벌적 성격의 벌칙에는 행정 형벌과 질서벌이 있죠. 조례는 질서벌인 오케이 형벌적 성격의 벌칙 중에 행정 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죠. 그래서 정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6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7번 갑시다. 우리나라 주민 참여 제도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거죠. 주민은 지방자치장을 상대로 소송, 오케이, 주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민은 지방자치장 및 지방의 의원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단 비례대표원은 제외합니다. 주민은 지방자치장에게 조례 제정과 개표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 틀렸죠? 왜? 조례 제정과 개표는 장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죠? 누구한테 청구한다? 지방의회에 청구하는 거죠. 지방의회에 청구하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주민은 지방예산의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주민은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의 편성에 이게 뭐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있죠. 당연히 7번의 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거고 8번 갑시다.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죠. 구성정책은 대외적으로 가치 배분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고 대내적으로 뭐예요? 헌정 질서를 구성하는 게임의 규칙을 결정하는 거죠. 옳은 질문이고. 규제정책은 국가 공권력을 통해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여 수능을 확보하는 거 맞죠? 분배정책은 집단 간에 나눠 먹기식 다툼이 일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봅시다. 추출정책은 뭐예요? 정부가 집단 간의 재산, 소득, 권리 등의 배정을 변동시키고 그들의 자원을 획득하는 정책이다? 아니죠. 추출정책 자체가 뭐예요? 추출정책 자체가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거고 그게 뭐예요? 조세, 징병, 토지 수용 같은 거거든요. 이것들을 획득하는 것이 추출정책이지 집단 간의 재산, 소득, 권리 등의 배정을 변동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배정을 변동시키는 건 재분배잖아요. 추출은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인적, 물적 자원을 오케이 확보하는 정책입니다. 토지 수용, 징병, 조세가 있습니다. 오케이 변동시키는 것은 재분배 정책적 시각이죠.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9번 갑시다. 이건 우리 군무원 기출문제에서 이제 나왔던 형식의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시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케이. 우리나라 시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죠. 시보 기간 동안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은 공무원의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 기간에 공무원의 경력이 포함돼요. 왜?
정규 공무원이 아니지만 국가공무법상 공무원이거든요. 정규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무원이에요. 15공무원은 공무법상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15기간 동안에도 보직을 부여받을 수 있다. 맞죠? 답은 2번이죠. 오케이, 답은 2번이고. 3번. 15기간 동안에 직권 면직이 되면 향후 3년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직권 면직은 임용 결격 사유 자체가 안 돼요. 다시 한번. 직권 면직은 임용의 결격 사유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다음 4번. 15기간 동안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 청구를 할 수 없다.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15공무원도 공무원이에요. 국가공무원상 공무원인데 정규 공무원이 아닐 뿐이에요. 그래서 15기간에도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15기간 동안에도 보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다뤘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공직동기이론이죠. 공직동기이론. 오케이. 이제 3번부터 볼까요? 공직동기이론 3번부터 봅시다. 페로 아이스에 따르면 공직동기는 합리적 차원, 규범적 차원, 그리고 정서적 차원. 맞잖아요. 우리 세 개 반드시 외우라 그랬죠? 오케이. 그 다음. 공직동기이론에서 공직동기는 민간 부분 종사자와는 차별화되는 공공부문의 종사자의 가치체계를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한다?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강한 사람을 공직자로 임용해야 된다는 거죠. 공직동기이론에서는 공공부문의 종사자들을 봉사의식에 투철하고 공공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며 공공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가정합니다. 그렇죠? 4번 볼까요? 80대 이후 급격히 확산된 신공공관리는 예제적 보상에 의한 동기부여를 재차 예제고 내제고 이거 필요 없어요. 신공공관리론을 재차 강조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하고 나온 게 뭔데? 신공공서비스론이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신공공서비스론이 강조하는 바로 페러 와이스의 공직동기이론은 뭐예요? 신공공서비스 동기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신공공관리론 동기부여를 재차 강조하는 게 아니라고 신공공관리를 비판하고 나온 거예요. 비판. 그러니까 외제자 내제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공공관리론을 재차 강조한 게 아니라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0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제 11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이 문제도 한번 보게. 합리성을 조직에 적용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에서 관료제 맞죠? 서구의 합리주의를 대표하는 조직이 관료제란 말이에요. 목표 달성의 효과적인 수단에서 관료제를 간주합니다. 실적을 인사행정 기준으로 찾아 실적주의를 바탕. 그래서 인사행정이 그 실적주의가 아니라 실적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예요. 왜? 시험 봐서 채용하잖아요. 시험 봐서 채용해요. 시험 봐서. 오케이? 시험 봐서 능력 있는 사람은 채용하니까 실적을 기준으로 인사행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절차나 방법을 문서화된 법규 형태로 가집니다. 오케이? 법이 한 지배죠. 그럼 여기 잘 봐야 돼요. 관료제 구성원들은 조직 전반의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요. 관료제 구성원들은 뭐예요? 직위에 부여된 권한과 관할 범위가 법에 정해져 있어요. 어디? 다시 한번. 직위에, 이 직위, 본인이 담당하는 직위에 부여되는 오케이, 권한과 관할이 법에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자신이 담당하는 직위에 부여되는 권한과 관할 범위가 법규에서 규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법규에서 부여된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야. 법규에 의해서 부여된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지 조직 전반의 일반적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뭐라고? 법규에 의해서 부여된 본인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지 어떻게 조직 전반의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정확한 표현은 이거예요.
직위에 부여된 권한과 관할 범위는 법에 의해 정해져 있고, 그러면 본인이 담당하는 직위에 부여된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야. 그 책임은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근데 또 이걸 모르더라도 뭐 정확한 표현, 방금 내가 설명한 게 정확한 표현 때문에 얘는 틀린 거거든요. 근데 아주 좀 이상하지만 뭐 쉽게 설명하면 뭐예요? 분업인데 무슨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느냐 이거야.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11번의 답은 4번입니다. 12번 문제로 갑시다. 12번 문제로 갑니다. 정치행정 이혼론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오케이? 행정을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생산 및 공급, 분배에 관련된 비권력적 관리. 오케이? 정치행정, 그러니까 우드로이스는 행정을 뭐예요? 집행관리로 봤단 말이에요. 집행관리. 오케이? 집행관리로 봤죠. 그래서 관련된 비권력적 관리 현상으로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근데 왜 이게 비권력이란 말 때문에 여러분 틀릴 수 있었는데,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행정 이원론은 공사행정 이론론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이니까 비권력적 관리작용, 집행관리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정치행정 이론론, 공사행정 이론론 이렇게 빨리 전환이 돼야지. 이 비권력이란 단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금방 빨리 캐치하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다음 역관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미국 펜들턴법이 제정되었고, 이 펜들턴법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게 이제 우드로이슨의 행정의 연구란 논문이었고, 이게 이제 정치행정 이원론이 된 거죠. 3번. 정치로부터 행정의 독자성을 강조하면서 과학적 관리법에 기반한 행태주의적 관점을 지지한다. 아니 무슨 과학적 관리법에 기반한 행태주의적 관점이 나와요? 그러면 어디에 기반을? 행태주의는 과학적 관리론 원리적 근법을 비판해요. 왜? 경험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격언 또는 속담이라고. 그러면 3번 어떻게 봐요? 논리 실증주의에 입각한 과학적 연구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즉 행태론은 논리 실증주의에 입각한 과학적 연구를 강조한 거예요. 그럼 논리 실증주의는 뭐예요? 사실의 영역만 연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인데 어떤 이원론? 새 이원론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행태주의 접근법은 행정이 결정과 집행을 한다는 걸 다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에 의해서? 논리 실증주의 접근법에 따라서 이것만을 연구 대상으로 해야 돼. 그래서 이원론은 이원론인데, 오케이? 행정이 이걸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새 이원론이 되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그래서 3번의 문제가 틀린 거예요. 앞에는 맞는데 과학적 관리반에 기반한 행태주의 관점이 아니라 논리 실증주의에 기반한 행태주의적 관점이 정치행정 이원론이에요. 그것도 새 이원론. 오케이? 그래서 얘가 틀린 거고 답은 그러니까 3번인 거고 4번. 행정국가의 등장으로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이 강조되면서 행정개혁운동이 전개되고 이 개혁운동에서 나온 게 뭐예요? 펜들턴법이고 이 펜들턴법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던 게 우드로이슨의 정치행정 이원론이고.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이어야 됩니다. 행태주의 접근법은 논리 실증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정치행정 새 이원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태주의 접근법은 과학적 관리론의 원리적 근법을 비판한 겁니다. 오케이? 13번의 문제를 봅니다. 해설에 총평을 써놨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대거했죠. 이제 좀 이따 뭐 출처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공익에 대한 과정설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공익은 인식 가능한 행동 결정에 유용한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는 입장이다. 그 다음 이거 이렇게 딱 놔둡시다. 공익은 하나의 실체라기보다는 다수의 이익들이 조정되면서 얻어진 결과. 맞죠? 공무원의 행동을 경쟁관계에 있는 집단의 이익을 돕는 조정자. 오케이? 집단과 집단이 타협과 조정하는 때 그걸 돕는 거죠.
실체설의 주장은 행정의 정당성 확보에 도입된 상징적 수사로 간주함. 누가? 과정설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죠. 이 과정설의 주장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과정설론자들은 실체설을 뭘로 본다? 행정의 정당성 확보의 하나의 뭐예요? 상징적 수사에 간주한다. 오케이? 개인들의 이익의 합이 더해진 것이 공익이지 무슨 개인과 구별되는 뭐 이게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얘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실체설의 주장을 행정의 정당성 확보에 도입한 상징적 수사로 간주하는 거죠. 맞던데 이거 봐. 1번 봐. 과정서는요. 개인들의 이익의 합이 공익이기 때문에 규범적 도덕적 요인이 경시돼요. 규범적이고 도덕적 요인이 경시되죠.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이나 공동의 이익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들은. 그러니까 과정서는 규범적이고 도덕적 요인을 경시하기 때문에 또는 국가의 이익이나 공동의 이익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인식 가능한 행동의 결정에 인식 가능한 행동의 결정에 유용한 안내자 역할에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에 소극적인 것이 뭐한다? 과정설이란 말이에요. 왜? 무슨 인식 가능한 행동 결정에 유용한 안내자 역할을 해요. 그냥 과정설은 타협과 조정을 할 뿐이에요. 사익이. 다시 한번 과정설은 규범적이고 도덕적인 요인 자체를 경시한단 말이에요. 사익과 사익의 합의 공익으로 보니까. 국가이익이나 공동의 이익을 존재를 고려하지 않아요. 뭐 국가이익이나 공동의 이익이 행동의 결정에 유용한 안내자 역할을 한단 말이야. 국가이익이나 공동의 이익, 이것이 이제 규범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행동 결정에 유용한 안내자 역할을 하는데 과정서는 이런 역할에 소극적인 거예요. 그냥 사익과 사익이 타협과 조정해 놓은 게 공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1번. 13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14번의 문제를 봅니다. 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는 거예요. 그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공개죠, 공개. 이 공개가 투명성이에요, 투명성. 오케이? 그래서 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공개고 이 공개를 의미하는 게 이제 투명성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 기본서 다 있어요, 이게. 있는데 가장 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가치는 여러 개 있죠. 다 있어요. 민주성도 다 있고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일반적으로 행정학에서 보는 게 이제 투명성이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도 다 있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런 문장이 전부 다 20번의 그 문제 해설에 있는 책에 있어요. 네, 그런데 뭐 이것은 그 논란이 될 수는 없어요. 이건 일반적으로 부패 방지를 최선의 조건을 우리는 투명성, 공개 투명성으로 보니까 우리 기본서에도 다 있죠. 답은 4번입니다. 이제 15번 문제 봅시다. 아마 여러분들 태어나서 이제 이건 지자론에서 이제 잠시 보이는 건데 이런 사람 처음 봤을 겁니다. 일단 봅시다. 가장 옳지 않은 거. 라이트는 미국 연방 주 지방정부 관계에 주목하여 불리형 중첩형 포함형. 얘는 무조건 옳은 질문이에요. 얘 뭔지 몰라. 자, 우리 여러분도 아마 로데스라고 해석한 저 이게 로스죠, 로스인데 집권화된 영국의 수직적인 중앙 지방 관계하에서도 상호 의존형이 나타날 수 있는 권력 의존 모형. 이건 맞죠? 우리 기본서에서 우리가 심화 때 좀 다루죠. 심화 때 다루는 내용이 있죠. 오케이, 그 표 있죠? 로스는 뭐한다? 분리형에 해당하는 게 동반자고 포괄권형에 해당하는 게 대리 모형이고 중첩이 이제 전략적 협상형이죠. 그러니까 로스 또 로데스 아마 로스를 로데스로 그렇게 써놓은 시험 문제 아마 여러분 처음 봤을 거예요.
로스는 또는 로데스는 집권화된 영국의 수직적인 중앙정방 관계하에서도 상호우전 현상, 상호우전 중첩 원형이 있던 거죠. 이걸 전략적 협상형이라고 그러죠. 얘도 맞아요. 좀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두 개를 맞는 거죠. 그다음 이제 2번이냐 4번이냐가 문제인데, 무라마스는 일본의 중앙지방관계 변화에 주목하여 수직적 행정통제모의 수평적 정치경 내도 뭐라 이게 있어요. 있는 거 그 20번의 해설에 달아놓은 그 출처에 있어요. 똑같은 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봐요. 그린피스 처음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그린피스는 영국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대체로 대등하다고 주장한 학자예요. 그러니까 봐봐. 그린피스는 영국의 중앙지방관계는 중세 귀족사에서 지주와 그 지주의 명을 받아 토지와 소작권을 가늠한 말은 뭐였어? 노예. 오케이? 말음. 아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봐봐. 중세 귀족사에서 지주와 그 지주의 명을 받아 토지와 소작권을 관리하는 말음의 관계에 가깝다고 해요. 지주 말은 뭐야?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 그린피스는 대등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예요. 2번. 그린피스는 대등한 관계로 보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지주 마름 모형으로 보는 학자는 누구냐면 챈들리라는 학자예요. 전부 다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 20번에 보면 그 전자정부, 여러분 이거 맞을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이 책의 출처가 이 전자정부 그 표 제가 출처를 써놨잖아요. 이게 다 그 책에 있어요. 그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시험에 적합도 우리 수많은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죠. 공부를 했으면 변별력 있게 좀 내줬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케이? 변별력이 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열심히 한 사람과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과 변별력이 있어야 했는데, 이거 뭐 열심히 하나 안 하나 다 틀리게 생겼는데. 이제 이런 그냥 침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린피스는 대등한 관계로 보는 사람이고요. 대등한 사람을 보는 거고, 지주 마름 모형은 챈들리라는 학자예요. 챈들리 그 해설에 써놨습니다. 챈들리라는 학자의 모형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해설에 있잖아요. 라이트, 엘코크, 로스, 던사이, 윌다스, 이걸 벗어나서 지자론에서까지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방행정을 가장 어렵게 냈다는 7급 지방자치론에서도 아직 낸 적이 없는데, 우리 군무원 행정학에서 뭐 출제했으니까 답은 2번입니다. 오케이? 2번 이렇게 됐습니다. 내비둬요 그냥. 무라마스는. 그 다음 16번 문제 봅니다. 시민단체 해석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결사체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이상적인 사회란 NGO 등의 자원조직이 오케이? 많이 생겨서 효과적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공동체주의에서는 공동체를 위한 책임 있는 개인의 자원봉사 정신을 강조한다. 다원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전통적 자유주의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보수주의를 절충하는 입장을 취한다. 다원주의는 뭐다? 시민단체가 사회적 다원성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시민단체가 사회적 다원성을 전제로 한다. 이게 다원주의입니다. 사회자본론도 시민사회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의미 있는 해석을 강화하여 사회자본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생산된 무형의 자본을 말합니다. 들어요? 여기 좀 봐봐요. 얘는 일단 맞죠. 이걸 답으로 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 사회자본론도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대해서 의미 있는 해석을 강화하고, 사회적 자본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서 생산된 무형의 자본이죠. 신뢰 협력이잖아요. 그러면 공동체주의에서는 공동체를 책임 있는 개인의 자원봉사 정신. 결사체는 이렇게 보는 거죠. 다원은 뭐 자유주의와 무슨 뭐 보수가 결충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다원주의는 해설에 써놓은 것처럼 시민단체가 사회적 다원성을 전제로 한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 결사체 민주주의가 뭐고, 공동체는 뭐고, 시민단체 해석에서 다원주의는 뭐고, 이건 전부 다 20번 해설에 써놓은 그 책에 전부 다 규정되어 있어요. 오케이, 좀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답은 3번입니다.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우, 이건 맞는 사람 없어요. 있을까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부모님 중에서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알겠지만 과연 이게 이제 뭐냐면 제가 해설을 써놨는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있잖아요. 오케이? 이게 이제 5년짜리 한시법인데 이게 문재인 정부의 이제 지방자치로 하는 거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주민자치의 근거 규정이 있어요. 여기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시구청장이 이촉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 이게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읍면동장이 이촉하고 주민자치의 위원은 시구군청장이,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 밑에 한번 볼까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죠. 주민자치의 구성이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장이 이촉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의 위원은 지자체장이 임명하지 읍면동장이 이촉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주민자치위원회 의원이 이제 읍면동장이 임명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대로 돼 있기 때문에, 오케이? 반대로 돼 있기 때문에 답은 1번이에요. 오케이? 2번.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더 주민의 대표성이 강하죠. 왜? 법적 근거도 있고. 여기는 뭔다? 구청장이 직접 임명하고. 오케이? 이촉하고. 그래서 좀 더 대표성이 강하죠. 주민자치위원회 읍면동의 자문기구이고 주민자치는 주민자치 협의 실행기구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훨씬 더 대표성이 강하죠.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더 대등한 협력적 관계입니다. 왜? 주민자치회는 뭐예요? 협의 실행기구고 얘는 순수하게 자문기구예요. 자문기구. 다 맞는데 1번이 틀린 거죠. 그럼 선생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를 구별할까요? 제가 어떻게 출제자분들의 그 높은 뜻을 알겠습니까? 높은 뜻을 알겠습니까? 근데 그냥 1번 지문 정도만 좀 정리하고 갑시다. 1번 지문 정도만. 오케이. 1번 지문 정도만. 18번 문제를 봅니다. 우리나라 행정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 오케이? 20번에 나와 있는 책의 집필전의 어떤 주관성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봅시다. 개방체제에서 국가 간 관계로 인해 글로벌 환경은 행정에서 사회, 기술 등 여러 측면에서 영향력이 확대된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그러니까 글로벌 환경이 영향력이 확대된 거죠. 그 다음. 법 집행 과정에서 재량의 폭이 커지면 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일으키는, 이거 맞죠? 이건 읽기 쉽죠. 왜? 재량의 폭이 커지니까 일관성과 공정성이 없어질 수 있죠. 뭐 이거 상식적으로. 이것도 뭐 상식적으로 좀 보면 되죠.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은 정치적 환경에 의해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좀 될 수도 있다. 한국 사회는 현재 공동체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 환경은 복잡하거나 불확실성 가능성이 낮다. 근데 일단 우리나라 사회 환경은 복잡하고 불확실성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도 이질성과 오케이 다양성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해설에 그게 좀 오탑니다. 다양성. 오케이. 그러면 한국 사회는 약간은 좀 주관적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추론하면 한국 사회는 요즘 뭐예요? 불확실성 가능성이 높죠. 복잡하고. 왜? 다양성이 너무 하죠. 다양성과 오케이 뭐가 크기 때문에 이질성이 크기 때문에 사회 환경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약간의 주관성이 개입될다 할지라도 풀어보면 이거밖에 답이 없으니까 답은 4번이 됩니다. 19번 갑시다. 에다크라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죠. 탈관료화 현상의 하나로 나온 거 맞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에다크라시는 변화성이잖아요. 안정성이 아니잖아요. 요거 놔두고요.
안정성이 아니라 변화성이니까 창의성, 적응성이 필요한 상황에 위험 받잖아요. 우리 뭐 안정성이냐 변화성이냐 소음 너무 많이 다뤘잖아요. 업무 처리 과정에서 갈등과 비협조가 일어나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원들이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아 이런 거 있잖아요. 하도 변하니까 뭐 하도 변화 안정성이 없으니까 그렇죠. 봐봐.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의 복잡성, 낮은 수준의 공식화, 낮은 수준의 직권화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높은 수준의 복잡성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탈과에다가 낮은 수준의 복잡성이라고 그래. 물론 우리나라 기출문제 뭐 에다가는 수평적 복잡성과 수직적 복잡성을 구별할 때도 있어요. 맞죠? 에다크라시를 수평적 복잡성과 수직적 복잡성을 구별해서 수평적 복잡성은 높지만 수직적 복잡성은 낮다 이렇게 출제되는 지문도 있죠. 근데 두 개를 합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구조적 복잡성이 일반적으로 낮다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이제 틀린 거죠. 오케이. 20번의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 자체를 처음 봤을 겁니다. 봅시다. 기존의 전자정부 대비 지능형 정부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국민 주도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당연히 국민 주도로 하겠죠. 현장에서 복합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전달 방식 수요 기반 온 오프라인 멀티 채널이다.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3번이거든요. 답은 3번입니다. 이게 그 출처 표죠. 이 출처에 있는 표입니다. 있는 표인데 그럼 봐봐요. 왜 3번이 틀렸을까요? 생애 주기별 맞춤형은 서비스 내용 봐봐요. 전자정부고 지능형 정부는 일상의 틈새와 생애 주기별 비서형이에요. 비서형. 맞춤형이 아니라 비서형. 국민 비서할 때 그 비서형입니다. 한번 보시면 됐는데 물론 이게 최근에 이제 정부가 어떤 포맷으로 이렇게 앞으로 전환돼야 된다 이렇게 포맷으로 제시한 건 있어요. 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뭐 확정되게 된 거거든. 뭐 우리가 1.0, 2.0, 3.0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뭐예요? 유엔이 정하는 분류 방식이고 그게 좀 했는데 이걸 문제를 받는 사람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이 문제를 맞았을까? 오히려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대충 찍어버려서 맞을 수 있는 거고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뭐 맞춤형 서비스 맞는데? 네, 전자정보가 맞춤형이고 지능형, 일상의 틈새 또는 생애 주기별 비서형이랍니다. 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20번 문제를 풀면서 올해 나온 그 책을 저야 당연히 구매했죠. 그 3.0 책을. 책꽂이 있는 책을 가져왔어요. 저는 이제 시간이 되면 7, 8월 달에 여유를 갖고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사놓고 물론 조금씩 보다가 자세는 안 보고 이렇게 봤었는데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뭐 맞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근데 여기까지 풀어보면 여러분 이제 뭘 느끼냐면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닌데 정말 제가 안타까운 행정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하고 그러지 않는 사람하고 항상 공부라는 거 시험이라는 게 합리적인 차이, 변별력이 있어야 되고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일정하게 합의된 범위 내에서 내야 돼요. 범위를 일정한 출제자분이 범위를 정해버리면 시험 과목으로서 의의가 상실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표보면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 21번 봅니다. 켈리의 긴 이론, 어디에서 요인이 됐느냐 이거거든요. 이거 이제 너무 어렵다고 우리가 판단했던 20년 국무원 7급의 이제 기출문제 패턴과 유사하죠. 그때 한번 켈리의 귀인 이론이 나왔는데
행동의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는 거거든요. 행동의 원인을. 오케이. 내부에서 찾느냐, 외부에서 찾느냐는 거야. 내부에서 찾느냐, 외부에서 찾느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거든요. 오케이. 나의 내면적인 것이 행동의 원인이었느냐, 외부에서 원인이었느냐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볼게요. 1번부터 한번 봅시다. 판단 대상에, 오케이. 그러니까 판단 대상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행동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행동을.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상황이면 다른 행동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 행동의 원인을 내적 요소에 기인하는 경향이 나타나? 아니지. 상황이 다르면 다른 행동을 하니까 상황적 요인에서 찾아야죠. 상황적 요인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외부 요인에서 찾아야 돼. 여기 봐봐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행동.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면 동일한. 그러니까 판단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행동을 한다며. 그러니까 상황이 다른데 그 다른 상황에서는 동일한 행동이에요. A라는 상황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고 B라는 상황에서 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행동이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내적 요소에 기인하는 게 아니라 외적 요소에 기인한 거죠. 그러니까 답이 1번이에요. 1번. 2번. 결코 쉬운 문제 아니에요. 판단 대상이 다른 상황에서는 달리 행동하는 정도가 높다면 그 행동의 원인을 외적 요소에 기인하는 경우, 즉 다른 상황에서는 달리 행동하죠. 그럼 외적 요인이죠. 상황이 다르면 달리 행동하니까 외적 요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상황에서 토론을.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데 상황이 다르면 그 사람들이 동일한 행동을 하는 거니까 이것도 외적 요인이고 이것도 외적 요인이죠. 판단 대상이 동일한 상황에서 과거와 동일한 행동을 보이는 정도가 높다면 행동의 원인을 내적 요소에 기인한 거죠. 오케이? 동일한 상황에서는 다 동일해요. 과거와 동일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오케이? 동일한 행동을 보이는 정도가 높다면 내적 요소에 기인한 경향으로 나타난다. 판단 대상의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상황에 대해 동일한 행동을 보이는 정도가 높다면 외적 요소에 기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봐봐. 왜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는 동일한 행동. 오케이? 나 아닌 다른 사람도 상황이 같으면 동일한 행동을 하죠.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판단 대상이 동일한 행동을 보이는 거죠. 그럼 내적 요소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21번의 캐리 문제는. 근데 나왔죠. 그래서 1번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22번의 문제는 뭐냐면 다른 걸 거창하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22번은.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봅시다. 여러분 부모님이나 들어봤을 이제 관청 이름도 나오죠. 대한민국 정부 설립에 비독립 단독자 기관으로 총무처가 있었고, 총무처요. 오래 있었어요. 99년 독립합의제 기관으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설치되어 행정자치부 업무를 분담하였으며 2003년 중앙인사위원회 통합되어 정부 인사기능이 일원화되었고 2008년 중앙인사위원회 폐지 이후 2013년 행정안전부를 거쳐 안전행정부로 인사관리기능이 독립형 단독기관으로 통합되어 운영되었고 14년 국무총리 인사혁체가 신설돼 현재까지 비독립 단독형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외워요? 근데 읽어보면 뭐가 있냐면 중앙인사위원회니까 합의는 맞죠. 근데 이게 독립형이었냔 말이에요. 난 독립형을 둔 적이 없어요. 그나마 좀 독립성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적은 있지만 이 자체가 독립성은 없어요. 어디? 미국 펜들턴 법상의 중앙인사기관처럼 독립적인 것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비독립이에요. 비독립 합의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22번의 문제는 아마 출제자가 우리나라 과거 중앙인사위원회가 비독립 합의형이었다는 걸 아느냐에 그걸 물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얼른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얼른 빨리 좀 눈치가 있는 수험생 캐치했으면 뭐 역사를 물어본 시험은 아닐 거고 우리나라가 독립형을 택해 본 적이 있나? 그거였어요. 그거. 근데 해설 강의 들으니까 쉽지. 여러분 이거 봤을 때 얼마나 멘붕이 터졌을 거였어요. 저도
문제를 그 딱 공개했을 때 또 뭐 문제를 못 갖고 나가게 하니까 국방부는 봤을 때 아이고 요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길게 썼을까? 그렇게 예. 아무로 안타깝습니다. 문제 자체가. 23번의 문제를 봅니다. 23번의 문제를 봅니다. 조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죠. 조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기술과 직권와의 관계는 상관도가 높다. 봐봐요. 이제 봅시다. 우드워드는 대량 생산 기술의 관료제 같은 기계적 구조 효과죠. 오케이. 우드워드는 뭐예요? 관료제가 대량 생산 기술에 적합한 구조다 그러는 거예요. 뭐 우리가 수없이 많이 다뤘고, 톰슨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조직 간의 개인과 상호 의존도. 그래서 우리 상호 의존도도 이제 외우라 그랬잖아요. 베로는 가업의 다양성, 문제 분석 가능성 기준으로 조직 기술을 4개로 나누죠. 다 맞아요. 그럼 답은 1번이야 되는데 왜 이게 헷갈리냐면 기술은 상황 변수죠. 그럼 상황 변수에 규모, 기술,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 변수에 이제 복잡성, 공식성, 직권성이 있는데 직권성은 이제 결정권의 소재죠. 그러면 기술과 직권의 관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없다는 거 맞잖아요. 일상적 기술이 비일상적 기술은 직권성을 갖는 거니까. 비일상적 기술이 분권성을 갖는 거니까. 없는 건 아닌데 다른 변수에 비해서 기술과 직권성은 상관관계가 이제 낮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른 변수에 비해서는 기술과 상관관계가 낮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나보다 얘가 상관관계가 더 낮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도 명시적으로 상관관계가 낮다 어디에 책이 있냐면 20번 해설에 되어 있는 그 출처에 책이 있습니다. 오케이. 24번의 문제를 봅니다. 자, 우리가 뭐 기출문제 할 때 몇 번 다뤘던 문제이기도 하는데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양적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양적이죠. 계량적 기법을 응용하여 수치화된 지표를 통해 정책 결과를 측정하는 거 맞죠? 양이니까 정성이 아니라 정량평가라고도 하고 실험적 방법과 비실험적 방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케이? 하여튼 실험이든 비실험이 통해든 계량화된 자료를 하죠. 정책 대안과 정책 산출 및 영향 간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거죠. 대부분의 데이터 수집, 자료 수집은 얘는 뭐예요? 이건 질적인 자료 수집 방법이잖아요. 신청 면담 참여. 그러면 양적인 가장 대표적인 게 질문지법 아니에요? 질문지법. 오케이? 양적인 자료 수집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이제 질문지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25번 봅시다. 그래도 마지막 문제는 그래죠, 마지막. 근데 앞에서 멘붕이 왔는데 마지막 문제가 보이겠냐고. 다음 중 우리나라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시정연설 후에 국회 예비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서 종합심사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산심의는 국정감사, 시정연설,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인데 뭐 앞뒤를 뒤죽박죽 해놨습니까? 행정부는 통제이죠.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기능이 있죠. 정당에 영향을 미쳐 여당과 야당 간에 이제 치열하게 이제 투쟁하죠.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로 인해 의원 내각진 나라에 비해서 예산 심의가 상대적으로 더 까다롭습니다. 오케이? 뭐 여러 번 다뤘던 문제니까 됐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많은 고생을 했어요. 많은 고생을 했는데 물론 문제가 합리적 차이, 변별력이 있었던 문제였고 또는 기존의 어떤 우리의 수험생들이 가지고 있던 또는 뭐 국가직 구급이 됐든 지방직 구급이 됐든 기존에 또는 21년도 이제 지방직 우리 군무원 구급이 됐던 어떤 기존의 패턴이 아니라 지나치게 이제 그 기존에서 벗어났고 물론
출제하신 분들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이겠어요. 근데 좀 바라고 싶다는 건 좀 현실을, 그 다음에 기존의 기출문제. 근데 기출문제를 내부적 지침으로는 좀 참고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뭐, 참고는 했겠죠. 참고는 했는데 어떻게 참고했는지를 뭐 저희들이 물어볼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니까. 그래서 약간 좀 여러분들은 많은 의기소침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만 점수가 낮는 게 아니라 뭐 점수험생이 전부 다 점수에 있어서 좀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60점대에서 오케이 합격선이 행정학은 결정될 거라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여러 다른 이쪽에 저랑 같은 계통에 있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의견 교환도 해봤는데 대부분 60점대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의견을 나눴지만 뭐 의견일 뿐이죠. 여러분들은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뭐 이미 끝났죠. 근데 해설이 이렇게 됐으니까 한번 우리가 진인사 대처명 아니에요. 열심히 하셨으면 또 시험 문제가 어렵고 또 예측이 잘 안 됐던 시험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또 그만큼 합격선도 하락합니다. 하락하니까 오케이 한번 냉정하게 한번 채점을 해보시고 뭐 결과 나오겠죠. 그래서 참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학원 선생으로서 참 안타까운 거 노력한 사람이 그만큼 좀 점수가 합리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문제였으면 정말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기 때문에 그 수고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